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43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이죠.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주식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간밤에 미국의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고 또 최근에 주가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좀 힘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증시도 최근에 시장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 시작부터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는 혼조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상승세를 되찾긴 했지만 힘은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에 코스피는 0.11% 오른 2771.93 정도로 장을 종료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63% 제법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뒤에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시장에 안착을 한 모습인데 네. 주가로 보면은 뭐 롤러코스터 같아서 어지러워요. 그러네요. 오늘 7% 넘게 하락해서 5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한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인데요. 최근에 이 게임 회사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주로 안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하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공시 없이 매각했다가 상당히 좀 큰 비판을 받아서 위메이드 사태다 이런 말까지 붙었는데요. 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을 판 금액을 제외를 하면은 실제 본업인 게임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냈더라고요. 이런 게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저희가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너에서 물가 오른다는 얘기를 뭐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도 또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네요. 네. 맥도날드가 햄버거 가격을 올린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물가 소식 전해드리기 좀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네, 별로 불편하죠.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가격을 다 올렸고요. 맥도날드도 오늘 17일부터 30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정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쳐보니까 한 2.8% 되는데요. 네. 다만 가장 판매량이 많은 빅맥 세트 그리고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는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다들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됐어요. 롯데리아가 지난해 12월에 올렸고요. 버거킹은 지난달 그리고 국내에서 매장 1위죠. 맘스터치도 이번 달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내세운 이유는 다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고 또 국제 물류비가 오르면서 가격 올릴 수밖에 없었다. 다 같은 배경이었고요. 네. 최근에 외식 물가 설명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어제였던가요? 네. 월요일이었던가? 지난달에 외식 물가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햄버거가 1년 만에 7.6%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모든 물가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테고 오늘 오전에 회의 열고 물가 관련 이야기가 또 나왔죠.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물가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확실히 맞아요. 오늘 오전에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공급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원자재 문제나 원유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이 커졌다.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또 수급도 불안한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가공식품이나 외식업체가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격 담합 같은 불법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시장 감시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네. 과연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네.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사실 특별한 대책이 없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정부로서도 대책을 내놓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거기다가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추가 경정 예산안. 네, 저희도 네. 앞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역시도 예산에 더해서 시장에 돈을 더 푸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지금 증액을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물가 상황이 심각한데 이 물가를 더더욱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물가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정도가 문제일 텐데 한 4%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서 사실 저희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님은 이 추경 증액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추경 증액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여쭤봤었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추경 증액의 목적성은 공감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네. 같다. 예. 1월 14조 추경에서 어느 정도 좀 맞추고 예. 나중에 뭔가 좀 추경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을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마련되는 게 예.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추경 사실, 증액 논란이 예. 워낙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전문가 의견에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추경의 목적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영업자 지원 같은 것들, 특히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에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거니까 네. 반대는 하지 않을 텐데 이 문제는 재정 상황이 문제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것들이 시장 금리를 올릴 거다. 그리고 결국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인 행정일 텐데 과연 지금까지 재정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왔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의 이 목적 자체에는 100% 동감을 하지만 과연 증액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과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공적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연금도 이 공적연금에 예.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 뭐 이 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팔라지다 보니까 공적연금이 조만간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물가를 논의했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여기서 이달 말에 출범할 4기 인구정책 TF 논의 방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공개를 했죠. 2019년부터 3년 동안 1기에서 3기까지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4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생산 연령 인구가 있어요. 이게 15살에서 64살 사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2067년에 102.4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노년 부양비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지난해 23.1명이었고요. 올해 24.6명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는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자면은 먹여 살릴 사람보다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공적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한다고 해요. 지금 정부 전망으로는 네. 건강보험 역시 적립금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정부는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개인연금으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공적연금을 보완한다는 구상이에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포괄하는 통계를 만들어서 은퇴 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이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부분, 저출산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 경제 상황에서도 인구는 굉장히 중요하게 꼽히는 문제 중 그렇죠.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내수가 좀
막 성장하기가 어려운 배경 중에 하나도 인구를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지금 일본을 코앞에 뒀잖아요. 따라잡는데. 네. 근데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배 정도 돼요. 그 남북을 합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잡기 어려운 마지막 한 발을 떼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공적연금 공갈 같은 문제도 결국은 저출산이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 역시 단기간에 저출산 추세를 반등해야 한다는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부에서나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부처를 총동원해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완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세제와 금융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지원을 늘리고요.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육아휴직 활성화, 돌봄 지원 확대 강화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비혼 출산 같은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또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4조 1천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본 입장으로서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좀 잘 같이 할 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도,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가 아니라 정말 예. 사회적으로 제도가 잘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을 약간의 사심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 네. 정말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네. 정부가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대책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돈만 쓰고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여기를 넘어설 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다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조프로의 경제TV 짧게 한마디로 남겨주시죠.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광범위한 모든 것에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미 현실이 된 인구 감소, 돈은 쓰되 진짜 대책을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태영 기자였습니다.